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주변 분들이 그런 걸 많이 묻더라고요. 표창원 교수님이랑 이수준 교수님 둘 중에 누가 더 몰입이 가능한지, 더 몰입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질문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뭐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당당하게. 어떻게? 여기서는 이수정, 저기서는 표창원. 야 어떻게 하지? 다르다. 저는 뭐 표창원 선생님이랑 한번 이제 해봤잖아요. 예, 상당히 그 몰입감이 훨씬 많으시고 왜냐 이수정 선생님과 안 해봤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님이랑 1회를 했고 2회를 표창원 교수님이랑 했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물어보시기 전에 그냥 오늘 사건 얘기를 빨리 하는 게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의 표리부동을 보게 됩니까?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박찬호가 내일 시즌 5승에 재도전합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설을 반박했습니다. 국민 임대주택이 다음 달에 첫 선을 보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발견된 토막난 시신. 시신 일부 늑점을 발견 수거를 했어요. 토막 살인 사건. 이거 뭐 진짜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죠? 네, 제일 예. 무섭죠. 저는 2000년 5월이면 대학교 신입생 들어가서 축제 준비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캠퍼스를 누빌 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상생활을 평온하게 하고 있을 때 어디서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런 게 참 현실인가 생각하면 또 너무 착잡하고 가슴 아프고 그러네. 돈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살해를 당하신 건지 그러니까 시신을 토막을 내서 11군데나 유기를 해서 뿌려냈다. 야 이거는 원한 아닐까요? 원한일 것 같은데. 일단 왜 그랬는지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피해자 신원 파악이 제일 먼저인데 저렇게 시신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일부만 발견되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래도 토막난 사체니까 사실은 신원 파악이 어려웠겠죠. 근데 결국은 신원 파악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시신 일부를 환경미화원이 발견을 해요. 그리고 신고한 그 공원, 그곳에 같이 버려져 있던 수십 개의 쓰레기 봉투를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서 다행스럽게도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왼쪽 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치 지문이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파악이 될 정도면 사건을 버리고 좀 얼마 안 돼서 시신을 유기했나 보네요. 네, 나중에 밝혀졌지만 살인은 발견되기 3일 전. 근데 3일 정도면은 부패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5월 중순이어서 그때 되면 낮에 시간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낮에 이제 날씨가. 너무 운이 좋았던 것은 그 시점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가 진행이 안 된 거죠, 다행히도. 지문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고요. 그랬구나.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바로 인근 그 동네에 살던 두 아들을 둔 그리고 아내가 있었던 60대 남성의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동네 주민이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여성의 시신도 있었잖아요. 경찰은 부인일 것이다라는 추정을 했죠.
그런데 왜요?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실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이 실종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아들들한테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네. 불안하잖아요. 경찰이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딩동. 근데 아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 경비원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다. 둘째 아들은 거기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다. 대학생인 둘째 아들이 있다. 한 명은 있네요, 그러면. 가서 같이 막 두드려보고 인터폰으로도 해보고 전화도 걸어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거죠. 그럼 불안해요. 빨리 문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강제적으로라도? 그래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문을 열려는 순간에 문이 열립니다.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같이 산다는 바로 그 둘째 아들이었어. 뭐야, 안 들리는 척 한 거예요?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거죠. 형사들이 이제 바로 물어보는 거죠. 부모님 어디 계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 말이 3일 전에 성당 가신다고 두 분 나가셨는데 그 뒤로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3일 전에 성당 나와서. 당연히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지난 다음에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그 문을 따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와갖고 뭘. 이상한데요, 좀? 약간 느낌이? 그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은 자다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부시시한 모습으로 형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시신이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들 난리 나죠. 막 울고 불고 뭐 난리치고 무슨 소리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난리 났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의 얼굴이 참 그 표정도 하나 없고 형사가 얘기한 것은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당장 반분이 두 분이 나갔으니까 엄마는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안 물어봤어요? 그거를 안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있네. 그래서 일단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는 집안 모습이에요. 그런데 계속 집안을 살펴보는데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초조함이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집안을 열심히 수색을 한 와중에 화장실과 거실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작은 얼룩들이 발견이 돼요. 루미놀이라고 들어보셨죠? 혈흔 반응을 나타내는 형광소로 나타나게 만드는 시약이거든요. 이 시약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채취해서 국가수에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이순진 부부와 일치한 겁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시신이 담겨있던 비닐 봉투 있잖아요. 그 봉투에서 둘째 아들의 지문까지 나왔습니다. 아유, 둘째 아들이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범행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1일 부부를 토막살해 쓰레기장에 버린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다름 아닌 대학생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오후 숨진 부부의 둘째 아들 24살 씨에 대해 존속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그 사건이었었어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여태까지 갖지 못했던 그런 어떤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너 엄마 거냐 아빠 거냐 아버지 거냐? 아버지 거 같습니다. 아버지 것 같습니다. 아유 미쳤다. 아. 아니었으면 했는데 참 아들이 부모를 죽인 범인이라는 게 너무 씁쓸하네요. 부모를 살해한 사건 가끔 이제 들어는 봤는데 토막은 그러니까 자주 없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뭘까요? 원할 뭐 분풀이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해서 죽이는 것만으로 양이 안 차니까 시신 훼손하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은 해요. 만약에 분노 범죄라고 한다면 흔적이 시신 훼손뿐만 아니라 폭력의 흔적, 폭행 흔적들이 발생을 하죠.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건 당일 정황을 보면 부부가 각기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네. 아들은 공구함에 있던 망치로 딱 1회 엄마를 내리쳐요. 그리고는 멍하니 앉아 있었던. 아니 엄마를 내리치고 옆에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요? 네, 그렇게 4시간을 무려 4시간을 그렇게 멍하니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이제 3번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3시간 정도 지난 뒤부터 이제 시신 훼손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막 격하게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 분노를 살인 행위로 다 충족되지 않아서 마저 시신의 훼손까지 막 그 분노 표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범죄 은폐 잡히지 않겠다. 둘째 아들의 경우에도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 부모를 살해한 죄를 감추기 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하. 그러면 시신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유기한 이유는 뭐냐? 본인이 그 생활하는 공간 내서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이 아닌 시신을 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시신과 생각해서? 함께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훼손을 한 다음 결국은 아주 그 철저하게 그 포장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차가 없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아니 근데 사실 지하철을 타면 사실 더 들킬 위험성이 높잖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작은 부피로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옮기기가 일단 원천적으로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편의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네요. 이 시간대도 굉장히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시간대를 선택했는데 오전이나 대낮이었습니다. 버려둔 장소도 이게 이제 쓰레기 하치장, 재활용 수거장 근처에다가 다 지금 유기를 한 거거든요. 와, 그럼 눈에 띄기도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빨리 그 유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주 절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이 지금 있거든요. 그 부모를 죽이고도 좀 태어나잖아요. 대낮에 다 시신을 이렇게 유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번 우리 강호순 사건 때도 언급했듯이 혹시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들이?
뭐 그렇게 의심을 해볼 만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제공을 하겠는데요. 어머니 시신을 다 그러면 조각조각 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지치겠죠. 아까도 그쵸. 말씀드린 대로 왜소하고 근력이 없는 친구이다 보니 그러면 아버지 시신을 또 조각조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너무 힘이 드니까 나가서 전복죽을 사갖고 와서 집에서 그 시신을 그 훼손하던 와중에 또 사다 먹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잔혹성을 무조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꽤 발생을 해요. 일반인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2012년에 부천 초등생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아이를 살해하고 나서 시신 옆에서 그 부부가 함께 치킨 배달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런데 시신을 두고 어딜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냥 평소 하던 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무감통증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 같은 것들을 호소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또 더 놀라고 충격받은 것은 이 가해자인 아들의 정체였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중산층 가장에서 자란 명문대 휴학생인 모군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과정은 가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얘네들 어떻게 된 게 기계같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반항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대들지도 않고 항상 네예요.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질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예, 아니요. 그랬습니다. 명문대생 존속살해범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근데 아까 봐도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한 모범생이고 그리고 좀 번듯한 가정이잖아요. 그런 데서 또 저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돈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재산 상속을 받으려고 부모를 뭐 살해한 그런 사례도 진짜 있었잖아요. 박한상.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는 돈과 향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옥돈 만질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자식 신용불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걸로 많이 처음에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주부가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친지 등 5명을 잇따라 독살한 혐의로 잡혔습니다. 사실은 돈 때문에 벌어지는 존속살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부모 통장 내역, 금전거래 내역 다 조사를 했거든요. 아주 깨끗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돈이 동기일 만한 요소는 전혀 없다. 아, 이게 뭐야? 그럼 왜 죽였을까요? 바로 그 질문, 그 의문이 박군에게 쏟아졌죠. 부모를 왜 죽였냐 물어봤더니 박군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어디로요? 친 부모님이란 생각이 안 들었고 제 인생을 해코지하고 저를 못 살게 굴고 저를 인격적으로 계속 모욕을 가하고 멸시해서 저를 이 사회적 의지를 박탈하고 인격을 완전 파멸시켰다고 생각해요. 뭔가
뭔가 가정에 좀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냥 말만 들어서는 그냥 변명 같지 않아요? 박군이 얘기하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기가 모르잖아요. 어렵죠. 뭐 본인의 진술만으로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뢰로운 증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2살이 위인 형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 네. 네. 그리고 나서 아주 착잡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더랍니다. 형사한테. 동생을 이해합니다. 부모님 죽인 동생을 이해한다고? 죽인 걸 이해한다고? 아무리 자기 친동생이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하셨는데 어떻게 이 그 말도 안 가해자, 되죠. 네, 동생을 두둔할 수 있을까? 부모를 그렇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는데 그런 동생을 이해한다고 했다는 거는 그러면 형이 약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다룬 사건들 중에 가장 표리부동. 여기는 아닙니다. 편의점 이 사건의 열흘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날부터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시작은 어떻게 보자면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 사건 발생 열흘 전에 형이 집을 얻어서 독립해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박구는 동생이 형한테 가서 짐도 날라주고 이사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형 이사는 잘했니? 집 인테리어는 잘 됐어? 형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군이 좀 대답을 건성건성 성의 없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 좀 똑바로 해!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박군이 확 짜증을 내고요. 언성을 높입니다. 엄마는 왜 형한테만 관심을 가져요? 집까지 구해줬으면 됐지. 이게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들이 아닌가 보네요. 근데 혹시 동생이 느끼기에 형을 엄마가 좀 편애한다 뭐 이런 걸 좀 느꼈을까요? 보통 이런 약간의 다툼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형을 이사를 시켜주면서 이 박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형을 독립을 시켜줘요. 박군 명의로? 이건 좀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속상은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중학교 2학년부터 성장이 멈춰 버린 것. 나 군대에 있을 때는 면회도 안 오고 이런 거 다 알아요. 이러면서 이제 반항을 한 거예요. 형은 곧잘 가출도 했는데 그런 형한테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집까지 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쌓인 그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막 토해져 나온 겁니다. 엄마한테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구나. 근데 보통은 그렇게 꾹꾹 참아서 막 터트릴 때 막 온갖 울분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뭐 그 마음을 알았건 몰랐건 일단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먼저 사과를 하면서 보듬어 줄 것 같아요. 옛날 부모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부모님이 절대 미안한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살아서 너 혼자 나가서 살아봐.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내쫓고 막 그렇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박구는 앞서 다른 이제 목격자들도 있었다시피 부모님이 시키면 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첫 반항이었죠, 거의. 첫 반항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꾹꾹 눌러 참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당황했겠죠. 둘째 아들은 그냥 온순한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막 화를 내면서 대드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대드는 게 자식의 도리냐. 옛날엔 그랬어, 정말로. 다 지나간 이야기를 왜 이제야 꺼내냐. 부모한테 앙금을 품는 게 자식이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언쟁이 3시간, 4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군 입장에선 사실상 처음으로 나름대로 방식으로 속을 터놓은 건데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진 거네요. 그럼 조금 부모님이 이해를 조금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며칠 후에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부르더니 또 혼을 낸 거예요. 아유. 너는 엄마한테 왜 그런 식으로 대드냐.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다 합세해가지고 진짜 이 둘째 아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공공으로 이제 빠뜨린 거죠. 다 야단을 치니까. 누구 하나 내 편 없이 내 마음 알아주는 한 명만 있었어도 그게 참 큰 위로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박군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표현 안 해봤지만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렇지, 그거였었죠. 그 어필이었는데. 그 뒤에 박군이 택한 방법은 자기 방에 틀어박히는 것이었어요. 네? 6일 내내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6일째 되는 날 방에서 나와서 부모를 살해한 거죠. 그럼 6일 동안 거기 안에 계속 있어. 그니까. 아니 그럴 때 보통 그렇게 싸우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나요? 어필할 줄도 모르고 대화할 줄도 모르고 그냥 쌓였던 걸 그냥 집 안에서 자기 방에서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6일이면 사실 짧지 일주일이요. 않은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막 분노를 다지면서 살인을 결심한 걸까요? 저는 당시 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드는지. 그러니까요. 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었어도. 근데 그 말이 하기가 진짜 쉬운 말이 아닌 거죠. 맞아요. 네. 직업에서 보면 사실 방문을 그때 걸어 잠근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은 거네요. 맞아요. 얼마나 부모를 피하고 싶었느냐. 마주칠까봐 너무 겁이 나가지고 밥도 거의 안 먹고 빵과 우유만으로 거의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도 심지어는 가지 않았대요. 어머. 그럼 그래가지고는 영양제 깡통이 방 안에 있었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거기다 소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부모랑 만나지 않게 그렇게 방콕을 했던 거죠. 근데 보통 6일이라는 시간 동안 문 걸어 잠그고 아들이 밖을 안 나오면 어떻게든 애를 달래보거나 아니면 밥을 좀 먹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이 집은 그냥 애를 냅둔 거잖아요. 부모님도 보통이 아니셨나 봐요. 부모님이 굉장히 권위적인 분들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박군 방문을 열어보지를 않았다 그래요. 부모님이 어떤 배경인지 좀 살펴보자면 아버지가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엄마는 그래서 엘리트 집안에서 성장을 해서 명문 여대를 나오셨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은 선을 봐서 그 결혼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선을 볼 때 사관학교 출신이고 어머니는 소위 이제 명문 여대 출신이고 꿈을 이뤄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예편을 일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직 사회가 일찍 끝나니까 꿈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고요. 어머니가 쓴 일기도 있는데요. 그 일기에 보면 남편에 대한 표현이 악의 세력, 양의 탈을 쓴 일이 이런 표현도 발견돼요. 야, 그럼 이제 남편한테 걸었던 꿈과 기대가 고스란히 박군한테로 간 거네요. 그러네요. 큰아들은 온순하지가 않았고 둘째는 표현을 못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그 남편에게 이루지 못한 꿈을 이 둘째를 통해 가지고 이뤄보겠다 이런 태도였던 것으로 보이죠. 뭔가 딱 이제 영조와 사도세자와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컴플렉스를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도세자가 뭐 광기를 부리잖아요. 약간 이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특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가족들에게 군대에서의 지휘관, 상관 같은 이러한 이제 모습과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집안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아버지는 명령조로 왜 이렇게 더러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반찬이 있으면 아내에게 직접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를 적어줄 정도로 그대로 만들어 오라고. 꼼꼼하고, 예, 아주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셨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 해병대에 계셨던 분인데 집에서는 이제 집안일 거의 다 하시고 대단히 이제 신사적인 모습이셨는데 뭐 개별적인 각자의 차이가 있죠. 엄마가 그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더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리고 하고. 뭐 다 크면 우리가 반응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보통은 부모님들 보면 한 분이 엄하시고 막 혼내는 캐릭터라면 한 분은 다시 와가지고 아유 그렇지. 숨 쉴 틈이 있어야죠. 아빠가 기대가 하는 게 많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선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악역 역할을 맡으신 거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뭐 웃는 일도 거의 없고 뭐 대화도 거의 없고 다른 집에 보면은 자식이 좀 공부를 못해도 나쁜 짓 안 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잘한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이쁘게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부모라고 한없이 봐주는 줄 아느냐 뭐 자식이 부모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부모도 자식한테 해줄 게 없다. 뭐 자식과 부모도 기브 앤 테이크와의 관계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요? 어떻게 자식한테 저렇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키워주는 대신 너희들도 내 기대에 부응하는 뭔가를 보여줘라. 뭐 거래 관계도 아니고. 근데 이게 부모는 맹목적으로 사랑을 주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조건이 있네요. 이 부모님들은 아마도 굉장히 그 조건을 철저히 따지면서 사랑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면 안아주고 성적이 떨어지면 혼내고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부모의 사랑하면 약간 헌신적인 사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약간 이런 건데 완전 좀 다르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어렵겠죠?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자존감도 낮고 맞아요. 사람들과 신뢰관계 갖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적어도 지금 박군이랑 그 박군 형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때 심정을 이제 스스로 표현하기를 박군이 방에 갇힌 죄수 신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건데요? 이 은둔한다는 것 자체가 외부인한테 소극적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SOS였다 사실상으로는. 근데 그 방에 앉아 있다고 어떻게 봐달라는다고 세상이 어떻게 알까요? 그 생각도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모는 그 아들의 SOS 절박한 구조 요청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이 박군 입장에서는 아마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6일 동안 SOS를 보냈을 거예요. 내 맘 좀 알아달라고 그렇죠. 부모한테. 박군이 6일간의 심경을 담은 글을 저희가 입수했거든요. 나는 화장실을 갈 수 없다. 부모님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참을 수 없다. 직접 보는 건 물론 발소리, 목소리,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도 숨이 막힌다. 부모님의 잔인한 침묵과 무관심은 지독하다. 차라리 나를 불러다 야단이라도 쳐라. 한 집에 강아지가 죽어가도 아니 조금 아파도 걱정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아버지는 내 인사도 안 받아주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있다. 먼저 다가가지는 못해도 부모님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긴 했네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한 번은 그 사이에 방 밖으로 나갔다가 예상 못하고 아버지를 마주쳤었나 봐요. 박군은 당시에 네, 당시에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발견된 토막난 시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범행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1일 부부를 토막살해 쓰레기장에 버린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다름 아닌 대학생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 부모님이란 생각이 안 들었고 제 인생을 해코지하고 저를 못 살게 굴고 저를 인격적으로 계속 모욕을 가하고 멸시해서 저를 사회적 의지를 박탈하고 인격을 완전 파멸시켰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박군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박군은 당시에 당시에 지속적인 학대로 부모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무기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설 수는 없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버지가 날 때리고 구박하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때리고 나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 박군이 한 얘기인 거죠? 폭력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때렸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부모님은. 무엇보다 같이 자란 형이 아동학대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그 박군이 제대 직전에 쓴 일기가 있는데요. 그 일기의 기록을 보면 유치원 다닐 때는 시계 보는 법을 배울 때도 맞으면서 배웠고 초등학생 때는 운동화끈 혹은 리본을 못 묶는다고 또 맞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 사소한 것까지 기억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상처가 차곡차곡 쌓였다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이 지금 둘째 아들을 부를 때 빠가, 거지, 떨거지, 무지랭이, 싹수, 노란 쌍퉁머리, 굼벵이. 뭐예요? 아니 아들을 그렇게 불렀다고요? 이거는 저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친구한테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쁠 말을 부모한테 들었다고 하면 참. 그리고 박군이 명문대생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명문대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칭찬한 것이 아니고 네가 그것 말고 볼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또 뭔가 성취를 이뤘다면 칭찬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잘하고 성취한 것마저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도구로 평생 트라우마가 남는 그러한 이제 말들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궁금한 게 어쨌건 박군은 기대를 많이 받았고 또 소심했고 학대받았고 이랬는데 형 같은 경우는 그럼 박군에게 가해진 학대가 없었던 건가요? 형의 진술에 따르면 박군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형은 부모에게 자기 감정 다 표출하고 반항하고 뭐 이런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타입이었고 박군은 꾹꾹 참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아들 역할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이 이제 아예 집을 얻어서 밖으로 나가버렸잖아요. 심리적으로 아마도 박군에게는 자신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 이러한 존재가 없어져 버린. 형이 없는 그 6일 동안 이 동생 박군에게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모를 살해해도 된다. 왜? 나의 구조 신호 SOS를 무시하고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가서지 않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자기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살해해도 되는 명분이 점점 축적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죠. 주신 자료 보니까 그 형기로 쓴 망치가 박군 방에 있었다고 해요. 5개월 전부터 자기 방에 갖다 놨다. 오랫동안 계획한 게 아닌지 하는 약간 합리적 의심 같은 게 좀 드는데
순간적인 다툼 중에 발생한 우발적 공격 이렇게 보긴 좀 어렵죠. 피해자 두 분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고요. 일방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공격했으니까 당연히 계획범죄죠. 그렇게 봐야 할 수밖에 없죠. 취침하는 척하고 기다렸다가 새벽에 해머로 습격. 실제 살해 당시에 썼던 방법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리 계획했던 게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시나리오가. 저 시나리오에 그럼 M, F는 엄마 mother 머리 글자 M, 아빠 father 머리 글자 F 이렇게 가져와 쓴 것이고요. 박군이 중학교 3학년 때 작성한 겁니다. 어우 소름 끼친네. 어느 순간 분노가 끓어오르면 그때마다 머릿속에서 이 시나리오를 한번 실행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미리 이제 해보는 과정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사건 전날에 박군이 쓴 글이 있는데요. 이젠 분명 한계점이다. 이런 귀신 딱지 노릇도 벌써 일주일.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내게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 내게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 이 글이 어떻게 보면 진짜 참다 못해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살해를 결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신선한 들거든요. 공기가 필요하다는 건 자기 방에서 이제 나가겠다는 건데. 분노가 가슴에 있을 때 이걸 표출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꼭 싸매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수동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동 공격적인 사람들은 공격성을 밖으로 품지를 못해서 그게 가슴에 앙금이 돼가지고 쌓였다가 결국은 돌발적인 행위를 하거든요. 이제 6일 동안 박군의 행적을 보면은 부모랑 마주치지만 않았지 좋아하는 영화 비디오를 빌려보고 나름의 일상생활을 하긴 했어요. 방 안에서요? 네. 사실은 새벽 3시에 양주를 마셔요. 혼자 나와가지고. 열 모금쯤 마시고 망치에 손이 닿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 순간에 모든 쌓여있던 분노가 이 둔기를 들고 폭발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친구는 생각이 어땠느냐. 부모가 결국은 나를 잘못 키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바로 그 부모 때문이다. 그래서 그 6일 동안 쌓여있던 분노. 근데 사실은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있던 피해의식과 분노잖아요. 그것을 결국은 폭발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마지막 단계에서 치밀하게 실제로 막 저런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렇게 세운 계획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망치가 방에 있었다? 이거 역시 처음부터 살해를 염두에 두고 가져다 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망치라는 도구는 사실은 생활 도구이지 살해 도구로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 범죄긴 한데 그 정도로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설계된 계획 범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씁쓸해지기도 하는 게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키가 작아서 친구들한테 놀림 당하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고요. 대학을 가면 나아질까 했더니 여전히 친구 한 명이 없어요.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도 관계가 원만치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요. 자기보다 학벌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조직 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사회성도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자신의 적응을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 붙일 예. 곳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잘하는 공부나 하자 하면서 제대 후에 영문과로 편입하려고 영어 토익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나오기도 전에 분명히 낮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좌절했대요. 근데 치기도 전에? 네. 예. 근데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진짜.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죠. 유선 씨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릴 때 부모와의 그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프라이드를 갖도록 이렇게 이제 그 내면화가 돼야 되는데 무시하고 냉대하고 뭐 조금이라도 뭐 잘한 게 있으면 그거 말고 너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애당초에 자존감이라는 게 제로였던 거죠, 이 친구는. 피학대 아동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학대를 오래 받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인격의 형성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이고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이유는 다 엄마 아빠 때문이다. 이렇게 아마도 생각이 극단으로 치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 불화 있고 학대 있고 이런 가정들 여전히 안타깝게도 많이 남아 있지만 네. 그게 부모 살해 정도의 어떤 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박군한테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그 6일간의 그 자기 혼자 고립됐던 시간 후에 그 살해 범죄를 지금은 후회하고 있는지. 박군 현재 무기징역형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박군과 사건이 일어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22년) 동안 현재까지 계속? 지금도요. 어렵게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주셨는데. 아, 진짜요? 네. 실제로 박군에게 출연해도 되느냐라는 허락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첫인상은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게 생겼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좀 의아했었습니다. 22년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있었는데 토익 공부를 해서 만점 받았고 중국어도 자격증을 땄고 방통대도 해서 아마 인문학부 뭐 수석 졸업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도 컴퓨터 책을 보내달는데 이 친구가 컴퓨터 언어에 아주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그렇게 한 걸 후회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지금 마침 편지를 갖고 있는데 결코 부모님 탓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 소심하고 나약해서 자신감을 잃고 실망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어리석게도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돌리는 악몽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저한테 편지 쓴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친구는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반추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사건 후 한 보름 후에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다고 저한테 대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보름은 뭘 할 계획이었느냐. 아직 그거는 저한테 대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 질문만은. 편지에 보면 자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나고자, 미련툭백지, 비난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 당했다.
이들의 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서리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은 전혀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그렇게 행동화로 나올 것이라는 거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다시 반복돼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인도 알고 있고 어디에서 그것을 정당화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유, 그러니까 그러고 자기도 본인 또 부모님 따라서 죽을 생각이 그러니까 완전 뭐 세상을 포기할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는 그죠?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부모님들도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삶도 완전히 순탄치만은 않은데 사랑을 쭉 받고 자라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박군 어머니의 경우에는 지나친 기대 속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매사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혹시나 비뚤어질까 싶어서 등하굣길에 그 모친이 동행을 했고요. 완전히 스파르타식으로 딸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대로 지금 박군에게 답습한 거죠. 네, 해준 더군다나 거네요. 이제 그래서 아주 권위적인 남편 밑에서 정말 인생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 어떤 삶의 방식밖에 모르다 보니까 배운 게 따뜻하게 그쵸 따뜻하게 자식을 대하는 방법을 애당초에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러면 아버지는 어렸을 때 형과 차별을 겪으면서 자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무심했던 것 이것도 할아버지, 아버지 다 똑같았다고 해요. 그대로 대물림하면 안 되는데 진짜 똑같이 했네요. 자기 그러니까 자식한테. 어머니 아마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게 아마 당연한 거라고 부모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역할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 방식은 사실 답습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박군이 군대를 갔는데 놀라운 거는 선임이었던 박군이 후임들에게 그렇게 엄격했다고. 오! 그렇게 까다롭고 비위를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무지하게 엄격한 기대와 잣대를 들이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동학대라든가 부모님과의 관계 이거 하나를 원인으로 딱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같이 이렇게 합쳐져 갖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거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아주 오랫동안 받게 되면은 뇌의 기능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져서 이렇게 되면은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는 판단하고 계획하는 기능에 손상이 오고 전두엽에 이제 실행 기능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대에 대한 기억을 이제 회상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억을 억제하는 이런 이제 해마의 기능 손상 이런 게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불안감이 많았을 거고요. 우울한 정도는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을 해봤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증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판단력 상실 등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제 모든 문제가 쌓여 있다가 분화구처럼 부모와의 어머니와의 특히 싸움을 통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폭발을 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판결문을 보면 막 여러 가지 가명 사유들이 나오는데 본인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당한 그런 대우에 대한 그 피해의식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절망감 형이 법정에서 그동안에 본인이 보고들었던 동생의 그 학교 생활, 청소년기, 대학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 김수환 추기경님도 내 관심을 갖고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수뇌님들의 탄원서는 제가 그때 받았어요. 그건 그 재판부에다 제출한 기억이 나요. 결국 박군이 감형은 받았네요. 우리나라 존속 살해에 대한 형량들 보면 대부분 사형. 앞서 말씀드렸던 94년도 박한상. 네, 박한상. 그리고 99년 가정 불화 때문에 부모 살해했던 마산의 약사 부부 사건 모두 사형 선고받았었어요. 당시에 박군이 무기징역형을 받은 것. 이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존속 살해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범인이 잡혔다. 근데 뭐 부모를 살해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범행 동기 혹은 범행 과정도 살펴봐야 된다는 어떤 인식이 좀 반영이 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학문적으로는 좀 나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이 사건이 사실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였다는 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설령 아동학대 피해자라 할지라도 범행 동기가 사실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범죄자를 이해하는 것은 이 범죄자에게 용서해주거나 또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죠. 네. 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짓 한 번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끔찍한 살인을 하게 됐을까? 살인이라는 그 극단적 행동을 선택을 할지에는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사한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